모조리 사살하라. 제 귀를 찢는 상관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울렸습니다. 조준경 안에는 낡은 목선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 일가족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은 어미의 겁에 질린 얼굴. 제 손가락은 차가운 방아쇠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찰나의 양심은 조국을 지키던 저를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냥감이 되어 등 뒤로 동료들의 총성을 들으며 이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압록강의 칼바람은 유독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17번 초소는 강폭이 유난히 좁아 강 건너 중국 땅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무장한 혁명의 전사, 조국의 최전선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원. 그것이 제 이름이자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빳빳하게 달인 군복의 감촉과 어깨에 맨 73식 대대기관총의 묵직한 무게는 언제나 저를 자랑스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날카로운 총칼이며 사회주의 조국을 넘보는 반역자들과 제국주의의 갓나새끼들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매일 아침 정치학습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제 눈은 학습 교재가 아닌 강 너머를 향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강가에 쓰러질 듯 앉아 그저 하염없이 건너편을 바라보는 인민들의 행렬. 그들의 눈에는 정치도 이념도 혁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 술의 밥이라도 구걸하고픈 어미의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상관은 저들을 조국을 버린 배신자,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환상을 품은 불순분자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조준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은 살기 위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신념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아쇠에 건 손가락이 그들의 굶주린 배를 향한 총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새벽 2시 13분. 달빛조차 얼어붙은 압록강의 겨울밤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갈 듯 했지만 야간 매복 근무의 긴장감은 추위마저 잊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갈대 스치는 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전부였던 그 정적을 깬 것은 물 위를 미끄러지는 아주 희미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추고 야간 투시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심을 따라 위태롭게 떠내려오는 낡은 목선 한 척.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왔구나.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반사적으로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투시경 렌즈 안으로 3명, 아니 4명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늙은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품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든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를 젓는 소리조차 죽여가며 오직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허리에 찬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지휘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초소. 목표 발견 즉시 모조리 사살하라. 반복한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 서슬퍼런 명령이 고막을 찢고 들어오는 순간 제 눈은 조준경 너머 여인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그 얼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파르르 떨리는 턱과 혹여나 아이가 깰까봐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그 애처로운 모습. 그 눈빛은 반역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식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눈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격발해야 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심장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방아쇠의 차가운 쇠붙이 감촉 위로 제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배는 제 사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전기는 미친 듯이 저를 호출했지만 저는 그저 숨죽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지옥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부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제 손가락은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졌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이 담긴 눈초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지도원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상관의 사무실에서는 맵싸한 대동강 담배 연기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만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관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 정신이 썩어 빠진 반동분자인가. 원수의 명령을 거역해. 제 뺨으로 날아온 것은 그의 손바닥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은 곧 시인이었고 그 순간 저는 제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침소에서도 동료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한때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조차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천마디 욕설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령 불복종의 죄는 정치 범수용소 행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좌제. 그 끔찍한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늙은 부모님 제대하면 장가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심장을 도려내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나락으로 밀어넣는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대로 잡혀가 짐승처럼 죽는다면 저는 조국과 가족 모두에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압록강, 이 경계선을 내 발로 넘는 것. 조국을 등지는 배신자가 되는 길. 하지만 그것만이 내 가족을 연좌제의 사슬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제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순찰 경로와 근무 교대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건빵 몇 개와 소금 한 줌을 몰래 군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내가 쏘지 않았던 그 가족이 건넜던 강물을 바라보며 가장 물살이 약하고 수심이 얕은 지점을 눈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그날 밤 저는 제 소총의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어 제 손바닥처럼 훤히 알던 순찰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수년간 조국을 지킨다 믿으며 매일같이 내디뎠던 그 길이 이제는 저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였습니다. 숨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등 뒤에서 탐조등 불빛이 번쩍이며 정적을 깼습니다. 이어서 귀를 찢는 총성이 밤의 장막을 갈랐습니다. 쌩 하고 귓가를 스치는 총알보다 더 제 심장을 후벼 판 것은 바로 어제까지 함께 총을 메고 웃었던 동료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서라. 배신자. 그 외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배신감이자 어쩌면 저를 향한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제 선택은 그저 한 명의 반역자가 저지른 부질없는 저항으로 끝날 테니까요. 눈앞에 얼어붙은 압록강이 나타났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제 조준경 너머에서 떨고 있던 그 일가족이 느꼈을 공포의 실체를 말입니다. 그들도 이 차가운 물속에서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선을 넘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조국을 지키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가 살려보낸 그들처럼 인간으로서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한 명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강물을 벗어나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1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은 낯선 한자와 무표정한 얼굴들 뿐. 저는 돈 한 푼, 신분을 증명할 종이 한 장 없는 유령이었습니다. 한때 조국을 지킨다던 자부심의 상징이던 군복은 이미 강물에 떠내려갔고 남은 것은 젖어 얼어붙은 내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배의 허기보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공포였습니다. 바로 공안이라는 세 글자와 나 때문에 지옥을 겪고 있을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쥐 죽은 듯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방아쇠를 손에 쥔 사냥꾼이었던 제가 이제는 겁에 질려 도망 다니는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 때문에 보이부 조사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내 동생 내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대가로 그들이 대신 보이지 않는 총알을 맞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독사처럼 제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인적 드문 산속 썩은 낙엽 더미에 몸을 숨긴 채 며칠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짐승처럼 흙 묻은 풀뿌리를 씹고 더러운 웅덩이 물로 겨우 목을 축이며 연명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상관의 명령대로 방아쇠를 당기고 나도 죽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칼날처럼 가슴을 후볐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두 손을 들고 붙잡히는 것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나를 쫓던 동료들의 고함이 들렸고 눈을 뜨면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가족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희망을 찾아 넘은 국경 너머의 땅은 저에게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일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까무룩 꺼져가던 차가운 산속에서 누군가 나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월에 깊게 팬 주름과 경계심 가득한 눈빛, 연변 말투를 쓰는 그는 자신을 브로커라 소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내 몸값에 대한 냉정한 계산만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내 절박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나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것을 저당 잡혀 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거래는 희망이라기보단 또 다른 형태의 사냥감을 자처하는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짐차의 어두운 화물칸에 썩은 채소 더미와 뒤엉켜 숨을 죽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디젤유 냄새와 먼지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것은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을 삼키는 일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암흑 속에서 낮과 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잊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공안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고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을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차라리 저들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수없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몇 주가 흘렀을까? 마침내 브로커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가득한 어느 도시의 골목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문양,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다리가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도록 교육받았던 깃발이 이제는 내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대사관의 차가운 철문 앞에 섰습니다. 조국을 등진 군인이었던 내 손은 방아쇠를 당길 때보다 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북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걸린 커다란 태극기와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모든 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며 단단히 닫아두었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과 함께 직원이 내온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맛보는 따뜻한 밥 한 술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숟갈째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어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고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밥그릇을 든 채 나는 차마 다음 숟가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주한 자유의 첫 맛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던 압록강변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달리 서울의 밤은 대낮처럼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국가에서 마련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의 따뜻한 방바닥에 처음 등을 대고 누웠을 때 저는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총소리에 공포 없이 눈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몸은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얼음장 같던 압록강 한복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국경경비대 군복을 입었습니다. 귀를 찢는 총성과 함께 등 뒤에서 나를 부르던 동료들의 저주 섞인 외침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보았던 그 여인과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 어둠 속에서 저를 원망하듯 쳐다보았고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은 그런 저의 공포를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방아쇠를 찾듯 허공을 더듬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주어졌지만 저는 그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편의점에 가득 쌓인 음식들을 보면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쌀밥을 한술 뜰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고 있을 북의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자유를 찾아온 용감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가족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배신자라는 낙인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평화와 풍요가 내가 가족과 동료들을 배신하고 얻은 대가라는 죄책감이 강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지켜냈다고 믿었던 양심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고 자유라는 이름의 감옥에 저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 그 끝없는 질문 속에서 서울의 밤은 저에게 단 하룻밤의 평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빵 소리를 내며 제게 달려올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이내 아이를 힘껏 껴안아줍니다. 이 평범하고 따스한 일상이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몇 년간은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김없이 얼어붙은 압록강 경계 초소로 돌아갔고 저를 부르던 동료들의 목소리와 총성이 귓가를 찢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제 손가락이 수갑처럼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조국을 등졌다는 배신자의 낙인은 자유보다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증언을 하는 한 탈북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압록강 너머를 바라보던 인민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았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떨던 그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나를 살려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저 숨쉬기 위함이 아니라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겪고 목격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던 강물과 총성의 공포,
그리고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던 한 군인의 양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내 선택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었던 마지막 인간의 도리였다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날 밤 내가 쏘지 않았던 그 일가족은 지금 이 땅 어딘가에서 저처럼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희망의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차가운 방아쇠의 감촉을 떠올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조준경 너머로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면 과연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